그 공소장에 보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형사소송은 무엇인가? 형사소송은 형법 그리고 특별법상 규정된 행위를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재판을 받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형사재판을 거쳐야지 누군가를 형사처벌할 수가 있어요. 형사소송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하면 우선 경찰, 검찰, 수사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기소라는 걸 하게 돼요. 공소제기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검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랬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건 기록 전체를 법원에 보내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검사는 그렇게 기소를 통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하면요, 이제 공소장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기소 당한 사람, 피고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공소장이 날라와요. 그리고 피고인 소환장과 같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공소장에 보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그 공소장을 받아보시면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보시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성행 및 환경에 대한 의견, 정상에 관한 의견, 유리한 증거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의견서 샘플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샘플에 맞춰서 기재를 해서 7일 이내에 발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판 준비기일 또는 공판 기일이라는 것이 잡히는데요. 그야말로 재판하는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공판기일이 잡히면 그 공판기일에 출석하라고 하는 공판기일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어디에 몇 시까지 출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통지서를 보고 그 기일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고 공판기일이 잡힌 상태에서는 그 증거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등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이를 모르고 그냥 덜렁 그냥 재판에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지도 않고요. 그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지 그냥 덜렁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내가 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막 구두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정리한 그 기록이 증거 기록입니다. 그 증거 기록에는 내가 경찰에서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을 것이고, 그 피해자가 진술했던 진술조서가 있을 것이고, 목격자가 진술했던, 참고인이 진술했던 진술조서, 그리고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 이런 것들, 수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기록을 보고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법원이 그 증거 기록을 보고 판결을 하게 되니까 내가 그걸 봐야겠죠.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불리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기재된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서를 잘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에 제 시간에 찾아갔어요.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느냐. 우선 법원에서는 인정신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 확인 절차예요. 쉽게 말해서 그 피고인으로 나온 그 서 있는 그 사람이 법원이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진짜 그 공소장에 적혀있는 사람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겁니다. 이름, 주민번호, 산 곳은 어딘지, 등록 기준지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은 뭔지. 그래서 내가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면 이제 그제서야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신문 단계가 끝나면 법원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 측에 모두 진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한 범죄 사실 요지를 진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피고인은 2022년 몇 월 며칠에 길에서 이러이러한 폭행을 저질러서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요약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법원에서 피고인 측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을 하는지. 만약에 인정을 하면 인정을 한다라고 진술하시면 되고, 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다, 그 때린 사람은 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면 나는 그런 사실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증거 기록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밝히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증거 기록에 대해서 증거 목록이라는 걸 만듭니다. 검찰에서 증거 목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요. 그 목록을 보고 미리 내가 검토했던 그 증거 기록에 대해서 내가 이 증거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 부동의하는 의견을 밝혀야 되고요. 만약에 이 형식은 맞지만 이 입증 취지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 기록을 보지 않고 아무런 절차를 모르면 이 증거 기록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 범죄 전력이 남느냐 안 남느냐, 내가 엄청난 그런 형사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기록이 있는데 대충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재판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범죄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딱히 증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툴 부분은 없잖아요. 내가 어차피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을 한 거니 크게 다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부인을 한다, 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 혹은 입증 취지 부인이라는 의견을 밝혀야 돼요. 누군가 진술을 했던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내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검찰 측은 그 사람을 불러서 추가적인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진술에 대해서 증인들의 또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인신문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이때 그 증인신문 준비를 다음 기회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3의 기관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거나 사실 조회를 신청하거나 아니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신청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공판기일에서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 기일로 증인신문기일이라는 것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증인신문기일에서 내가 부동의했던 혹은 나한테 유리한 증인을 신청했을 때 그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증인신문상을 꼼꼼히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신문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나의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인이 있다면 이렇게 신문을 하고 유리한 대답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판기일이 여러 번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공판기일이 여러 번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이 진행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했다, 쌍방, 검찰 측, 피고인 측 모든 걸 다 한 경우에는 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 재판이 종결된다는 의미는 그야말로 이 종결된 날까지 있었던 증거와 주장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재판이 종결이 되면 한 달 정도 이후에 판결 선고 기일이 보통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종결이 되게 되면 판사는 검찰 측에 구형을 하라고 합니다. 구형은 검사가 생각하는 형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는 징역 2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역 3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대부분 피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구형을 합니다. 검사는 피해자 측에서 대변을 해서 이렇게 높게 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형을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꼭 구형대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검사가 구형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그 변호인에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마지막 변론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들이 변론이 끝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법원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보라고 이런 발언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법원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고 피고인이 마지막 말을 끝내고 나면 재판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 날짜를 구두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판결 선고 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판결 선고 기일에는 그야말로 판결 선고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반드시 판결 선고 날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아주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 피고인만 약식 기소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판결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 대부분의 사건은 반드시
피고인이 재판, 판결 선고 기일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민사사건은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 형사사건은 그렇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에 출석을 하면 판사는 그 판결 선고만 합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뭐 예외적인 경우에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판결 선고 주문만 읽습니다. 만약에 실형 선고가 나게 됐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뭔가 또 따로 뭐 집을 정리할 시간, 뭐 가족들에게 연락할 시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무슨 안내문 같은 거를 받습니다. 언제까지 뭐 납부를 하라고 하거나 집행유예에 대한 뭐 기재사항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강명령, 뭐 사회봉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거나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거나 이런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내문을 꼼꼼히 보고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형사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나요? 안 보내줍니다. 형사사건 판결문은 보내주지 않고요. 따로 판결문 등사 신청이라는 걸 법원에 하셔야 돼요. 보통 재판 당일에 판결문이 잘 나오지 않고요. 판결 선고일로부터 이틀, 뭐 3일 정도 지난 이후에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판결문 등사 신청을 하면 판결문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판결문 주문과 판결을 한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3심제예요. 3번의 기회가 있고 1심에서 불복이 있으면 항소, 항소심에서 불복이 있으면 상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가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를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가 난 날로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을 반드시 주의하셔서 항소를 하는 경우에 이제 항소 기간을 꼭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사건 공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형사사건 그 수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